베네수엘라를 때림으로 해서 경제적인 파장은 놓고 보면 원자재 문제, 휘토리 문제와도 연결이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린란드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만 톤이 넘는 휘토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베네수엘라에 대한 통치 제도는, 통치 시스템은 가져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요? 이제 이란으로 가보십시오.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만큼 21세기 세계 정세는 2026년을 기점으로 해서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겁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박수정입니다. 지금 이란의 미국 개입 문제, 그리고 베네수엘라의 제2의 침공 가능성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분명히 밝힌 것 같습니다. 제2의 베네수엘라 공격은 없다라고 이야기한 것 같고요. 물론 믿을 수는 없죠. 그리고 이란의 개입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 같다. 여기서 유튜브를 시청하신 여러분들에게 제가 몇 가지 생각하실 주제를 던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번 베네수엘라 사태를 미국이 때리면서 베네수엘라만 보고 때린 건 아니거든요. 과테말라도 있고요. 브라질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 제가 잠깐 생각을 바꾸면 미국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지 않는 국가들에게 던지는 메시지를 베네수엘라를 때리면서 보여줬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마약 밀매하는 것을 잡기 위해서 쾌석정을 미국 공군기나 전투기나 군함을 동원해서 폭파시키는 장면을 사람들에게 보여줬을까? 그게 가성비가 있을까요? 저는 더 큰 가성비를 생각한다면 베네수엘라를 때리면서 분명히 파나마도 가져오겠다 그랬지 않습니까? 파나마 운하를 취임 초기에. 그리고 미국에게 그렇게 순종적이지 않은 국가들에게, 남미 국가들에게 메시지를 던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그림, 청사진 배경에 청사진을 그려서 직접 제출을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게 21세기에 앞으로 미국이 가져가야 될 우리 앞마당에서의 질서를 새롭게 정의해야 될 필요성을 강조한 사람이 바로 미 국무장관 루비노 국무장관이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제가 자유반이나 마스터반 그리고 실전반 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내용이라서 유튜브 여러분들께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적인 문제와도 연관이 되죠. 다시 말하면 베네수엘라가 세계 매장량, 석유 매장량 중진류입니다. 끈적끈적한 증류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제품들이 석유 원유에서 이제 뿜어져 나오는데 그 중에서 그렇게 질이 썩 좋지 않은 정류 과정이 그렇게 복잡하고 힘든 그런 기름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어쨌든 베네수엘라를 때림으로 해서 경제적인 파장은 놓고 보면 원자재 문제, 휘토리 문제와도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세계 석유 시장의 시장 점유율 문제 등등을 아마 또 고려를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베네수엘라를 때리는 동시에 이란이라고 하는 국가의 어떤 경제적인 문제들을 미국이 정보적으로 캐치를 못했을까? 저는 그렇게 안 보거든요. 미국 대통령인 트럼프 대통령은 충분히 이란에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정황, 그리고 베네수엘라를 때리게 되면 어떤 가성비 중에 하나가 이란에게 던지는 메시지로 작용될 수 있는지도 충분히 감안했을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에서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바로 원유죠. 오펙 회원국들의 입김을 또는 시장 점유율을 미국이 적대적 인수합병을 통해서,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적대적 인수합병을 통해서 30% 이상을 점유해서 세계 석유 시장에서의 기름에 대한 공급을 미국이 좌지우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 터무니없는 생각 같지만 저는 어느 정도 해석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누구를 막으려고 그럴까요? 중국이라고 하는 국가가 석유 엄청나게 필요하잖아요. 휘토리와 석유의 싸움이 될까요? 아니죠.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게 치졸하게 보이기 싫을 겁니다. 어떻게 보일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그린란드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만 톤이 넘는 휘토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캐나다에게는 51번째 미주가 되라는 이야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동맹이건 동맹이지 않건 상관없이 무조건 트럼프 대통령은 자원과 이념과 그리고 안보와 민주주의의 명분 하에서 국내외적인 활동을 맹렬하게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어떤 정치적인 상황만 해석을 한다 그러면 잘못된 해석이고 부분적 균형에 대한 해석이죠. 불완전한 해석이다 이 말씀입니다. 완전한 해석을 하려면 정치, 경제, 외교적인 측면 하나, 하드웨어적인 측면 하나, 그리고 경제와 관련된 소프트웨어적인 측면 하나, 이 두 가지를 합쳤을 때 앞으로 인류 문명의 진화의 발전 방향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스마트한 변화의 방향, 이 모든 것을 다 고민을 해야 될 겁니다. 이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중동은 늘 이스라엘과 대척점에 서 있었습니다.
중동의 평화는 이스라엘과 그 나머지 국가들 간의 대결 구도에서 형성이 됐었죠. 미국은 여러분들 아시기에는 미국이 상당한 역할을 했다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 제가 누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동 지역에서의 헤지모니는 프랑스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과의 핵 문제, 핵사찰 문제를 논의할 때도 프랑스가 중재를 하고요. 프랑스의 한 지인을 만났을 때 그분이 제게 해준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프랑스가 열심히 이란을 설득을 해서 밥상을 차려놓으면 그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미국이 갑자기 나타나서 회의에 참석을 해서 밥상 엎어버리고 나가는 게 미국이다.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은 어떻게 보면 전쟁을 원했던 것이지 평화를 원했을까? 다시 말하면 미국은 이스라엘이 원하는 방향으로 뒤에서 서포트만 해줬을 따름이지 전면에 나서는 것도 별로 탐탁지 않았고, 또 그렇다고 해서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이란, 이라크 같은 국가들이 미국과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하도록 그냥 지켜보는 것도 미국은 허락할 수가 없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 역할을 일본이 아시아에 있어서 미국의 기분을 맞추려고 테이블 위에 올라가서 춤을 추고 노래했듯이 이스라엘이 그렇게 해온 것이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란이 가지고 있는 전략적 중요성, 그리고 세계적 산유국으로서의 입지,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미국에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겠는가. 원천적으로 중국이 자꾸 미국의 안다리를 걸고 바깥다리를 걸고 들배지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는 지금까지는 웬만하게 다 버틸 수 있었는데 되치기를 할 방법이 없을까라는 고민을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충분히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른 측면에서 한번 또 고민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막 던져 보겠습니다. 금값이 많이 오르죠. 금값이 많이 오른 이유를 제가 뭐라 그랬죠? 미국은 양적 팽창이 통화에서 재정에서 쓰고 있다 그랬죠. 돈을 막 뿌려요, 지금. 인텔도 돈을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MP 머티리얼스도 돈 지원하고 있고요. 팔란티어도 미국 국방부가 돈을 지원하고 있고요. 모든 것이 돈을 푸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 그러죠? 금리를 낮춰라.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적 빙의된 자 또는 참모로 지명할 수 있는 스티븐 미란이 뭐라 그러죠? 1.5%포인트 금리 낮춰야 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금리 낮추죠. 돈 풀었죠. 달러와 약세죠. 그러면 금값은 자동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 금값이 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돈이 다시 긴축으로 가야 되는 시점이 금값이 떨어지는 시점이겠죠. 그런데 질문이 있습니다. 달러를 저렇게 무지막지하게 푸는데 과연 미국 경제가 나중에 안정화될까요? 이 질문을 던지는 거죠. 거기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불안할 것 같아서 미국 단기 채권 사십시오. 스테이블 코인 발언할 테니까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과 같이 암호화폐 시장을 미국이 선점할 테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이고 말입니다. 미국의 기축통화 지위를 흔들 사람 나타나라. 내가 그 나라를 먼저 흔들어 버리겠다라고 선언을 한 게 트럼프 대통령이거든요. 그러면 또 하나가 있죠. 미국은 끝까지 적을 추격해서 나에게 우리 시민을 해한 사람을 거기에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이거 상당히 중요한 단어거든요. 의미고요. 핵심은 중국을 향해서 창끝을 지금 겨누고 있는 모양새다라고 보시면 너무 오버한다라고 표현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경제적인 측면에서 증시, 금은의 가격, 현금, 달러의 가치의 변화, 이 모든 것이 중국 위안화, 그리고 일본 엔화, 한국 원화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까지 맞물려 있습니다. 중국은 제가 다시 강조해 드리는데요. 저는 잃어버린 30년에 5년이 지난 해까지 시작이 끝났고 이제 또 다른 6년째를 맞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월스트저널에서 1월 9일자 기사에 제가 방금 드린 말씀을 똑같이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잃어버린 30년의 전철을 밟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숨겨진 빚이 제가 13조 달러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과연 중국이 이 돈을 가지고 있는가? 저는 가지고 없다고 보거든요. 미국이 돈을 그렇게 많이 풀었는데도 불구하고 중국이 그만한 돈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가지고 있다 그러면 채권 팔 일이 없죠. 채권 팔아서 그걸로 뭐 샀느냐? 금을 샀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은 나름대로 열심히 지금 방어 기제를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금도 사 모으고 화웨이나 샤오미를 통해 가지고 새로운 기술 발전을 하라 그러고, 알리바바를 통해서 더 이상 공산당 눈치 보지 말고 기술 개발할 게 있으면 기술 개발하라 그러고, 로봇도 하라 그러고, 북경에서 로봇 품평회도 하고 박람회를 하는 거죠. CES 같은 겁니다. 로봇 CES 같은 거를 9월 28일 날, 9월 말부터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으로 가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가만히 놓고 보면 이 친구들이 내가 지금 던지고 있는 메시지를 제대로 못 읽고 있는데, 내가 베네수엘라를 때린 것은 내 앞마당에서 미국의 대척점에 서려고 하는 국가들에게 보내는 메시지일 뿐더러 더하기 중동 지역에서 이스라엘을 매개체로 해서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라크, 리비아, 기타 등등 시리아, 레바논 할 것 없이 그리고 IS 모든 국가들 또는 단체들에게 트럼프 대통령은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게 확실하거든요. 미국의 이해관계를 건드리지 마라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럼 저는 관심이 그거예요. 미국이 지금 돈을 막 풀고 있고 새로운 기술 개발에 지금 얼마든지 돈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얼마 들지를 모른단 말입니다. 이거 해본 적이 없는 과정이거든요. AI 산업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데이터 센터를 짓고 데이터 센터를 지으려면 전력할 수 있는 발전소를 지어야 되고 그 다음에 M7과 같은 플랫폼 기업들이 만들어져야 되고 그 플랫폼 기업들이 만들어진 가운데 휴메노이드가 됐건 세탁기가 됐건 TV가 되었건 아니면 로봇 개가 되었건 뭔가 하나의 상품으로 인류에게 다가와야 되고 그것을 모든 국민들이 아니면 미국 시민들이 쉽게 접근해서 살 수 있거나 소비할 수 있는 구조화가 되었을 때 AI 산업이 정착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거기까지 도대체 돈을 얼마나 퍼부어야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에 닷컴 버블 같은 것도 배경에는 그러한 버블적인 요소들이 있었다는 것을 강조를 했죠. 그래서 제가 실전반 여러분들께는 워렌 버핏은 어떻게 이걸 해석을 했고 또 오프라인 강연에서는 그동안의 미국 200년 역사 속에서의 주식시장이 1893년에서 1897년 대공황, 1929년 대공황, 1987년 블랙 터스데이, 검은 목요일, 2000년도 닷컴 버블, 2008년도 서프라임 모기지 붕괴, 2020년 팬데믹 사태, 이 과정 속에서의 선제적 시그널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무엇이 거시경제 지표상에서 미시경제 지표상에서 이슈가 되었느냐를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실전반 여러분들과 그다음에 오프라인 강연을 듣는 여러분들께서는 교조도 받아보시면서 제가 이러한 내용들을 요약한 내용들을 읽어보시면 뭔가 공통적인 최대 공약수를 여러분들께서 뽑아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미국의 이해관계에 첨예하게 대척점에 서는 국가들은 미국이 알 듯 모를 듯 조용히 정리를 해온 거 그게 20세기의 역사였더라. 어떻게 해요? 그때는 영국이라 하는 국가가 존재를 하고 있었고 영국이 당시에 20세기 중반까지 세계 패권을 들고 있었고 그게 1945년 2차 세계대전을 끝으로 영국에 있던 금이 모두 미국으로 넘어오면서 사실상 패권이 미국으로 넘어가게 된 과정을 여러분께서는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지금 금값이 요동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하시라는 겁니다. 동의하건 동의하지 않건 그렇게 중요한 개념은 아닙니다. 근데 세계의 역사의 변화를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읽어보다 보면 똑같이 반복되지는 않지만 역사 속에서 반복되는 내용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이게 시크리컬한 거냐 시큘러한 거냐의 차이점을 우리가 구분을 할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한 가지 예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그러면 이란의 사태를 놓고 미국이 개입을 할까요? 하지 않을까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스라엘과 함께 이란의 핵시설을 폭발을 시켰습니다. GBU탄을 갖다가 8개를 쏟아붓었다 그랬나요? 지하 벙커를 갖다가 파괴를 시켰습니다. 미국이 스텔스기를 동원해서까지 공격을 했습니다. 자, 이제 이란이 유엔 제재를 받다 보니까 물가 폭등에다가 사람들의 경제 생활이 궁핍해지면서 이제 이란 팔레비 왕정보다도 못한 이슬람 혁명 세력들에 의한 경제 파탄을 노골적으로 투쟁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미국은 이것을 기회로 볼까요? 아니면은 하나의 기회는 맞지만 지금 개입하기에는 이르니 차라리 다른 방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볼까라고 생각을 할까요? 둘 다 하겠죠. 무슨 말씀이냐면 팔레비 왕조의 잔존 세력들이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1979년에 팔레비 왕조가 쫓겨났잖아요. 그죠? 호메니 이란 혁명 세력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보면 미국은 다양한 시나리오를 지금 살펴볼 거란 말입니다. 왜? 남미와 똑같이 중동 지역에서도 친미와 반미의 세력군이 존재하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누가 과연 조언을 할까? 헨리 키신저 국무장관 같은 사람도 없는 것 같은데 헨리 키신저 국무장관은 평화를 추구했지만 이집트의 사다트 대통령과 이스라엘 간의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역할을 하면서 나름대로의 마중물 역할을 했지만 과연 루비오 국무장관이 남미는 괜찮은데 중동 지역도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퀘스천 마크입니다. 만약에 성공한다면 제가 볼 때 차기 대통령 유력한 후보로는 루비오 국무장관이 될 가능성이 높다 보여집니다. 제디 벤스 지금 현재 부통령은
하는 게 별로 없습니다. 지금 현재 이 관점에서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미국이 이란을 어떻게 할까? 뭐 이 베네수엘라 사태는 이미 뭐 석유 가져올 거고요. 그 다음에 코노코라든지 필립스라든지 엑손 같은 석유 기업들에게 투자하라. 그러니까 그 기업들은 아이고 나중에 투자한 비용 뽑는다는 보장 없으면 우리 투자 못합니다. $1,000억 이상 투자하는 게 뭐 우리 그냥 여유 자금 있는 거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백악관에 불러가지고 투자하세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했는데도 난색을 표현했다는 게 석유 재벌들의 총수들의 모습이었거든요. 자, 그러면 거꾸로 이제 여러분에게 베네수엘라가 그 정도입니다. 자, 중동 사태의 이란 문제를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 가져갈까요? 주요 산유국입니다. 세계적 산유국이고요. 그다음에 중동의 불안전한 정세의 촉발점, 트리거가 될 수 있는 지역이고요. 그리고 IS와 같은 테러를 지원하는 국가고요. 그 다음에 핵무기를 계속 개발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고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1953년도에 쿠데타를 통해서 팔레비 왕조가 복귀를 했다가 1979년에 다시 이란 혁명 세력에 의해서 팔레비 왕조가 축출이 되고 그 다음에 미국과의 외교관계 단절이 되는 가운데서 무려 46년의 세월 동안에 핵 문제를 무기를 개발하려고 했던 이란의 경제적인 제재, 외교적인 압박, 그리고 군사적인 위협을 다 동원했지만 일단 이란은 핵을 포기할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10년 전인가요? 그때 이란 핵 합의라고 하는 JCPOA라고 하는 협약을 체결을 했긴 했는데 미국이 일반적으로 탈퇴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나가버렸지 않습니까? 2018년이죠 아마. 그런 점을 놓고 보면 자, 이란의 핵 개발 문제, 이스라엘과의 그리고 반 서방 세력의 테러 집단과의 지원 문제, 그 다음에 이란 경제 제재에 따른 이란의 인플레이션과 물가 문제, 생활고의 문제의 혼란, 그리고 네 번째는 이란 사태를 어떻게 미국이 가져가야 되느냐. 내부에서 폭동이 일어나서 현 이란 혁명 세력들을 뒤집어 엎고 새로운 민주 세력이 반정부 세력이 드러날 때까지 기다려야 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문제를 미국은 고민하고 있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전략적인 중요성은 엄청나게 중요하죠. 일단 중동 지역의 평화라는 문제가 연결이 되어 있고요. 산유국이라는 문제가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 산유국이라고 하는 문제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 연구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계산을 해보니까요. 만약에 미국이 이란의 석유 원유 생산량까지 잡게 된다면 이 문제는 상당히 좀 가볍게 다뤄서는 안 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베네수엘라와 이란을 모두 다 미국이 장악하게 된다면 중국에 대한 석유 공급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호르무즈를 통해서 1년에 공급되고 있는 중국의 석유의 공급량이 만약에 미국이 일방적으로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라고 한다면, 개입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결국은 중국은 대만을 치려고 들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보는 관점을 미국이 이란과 베네수엘라에 무엇을 하겠다라는 것을 해석을 했다면 그 해석의 결과가 누구에게 어떤 영향을 가장 아프게 줄 것인지를 관찰을 해서 그 아프게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아픔을 어떻게 하면 진통제로 맞을 것인지 아니면 스스로 고통을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해법을 찾아야 되거든요. 저는 이제 중국이라고 보는 것이고, 그렇다 그러면 중국은 그 문제 해법은 대만을 침공하려고 하지 않을 것인가라는 이슈로 이제 점척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우리는 그냥 지역적으로 뭐 이념 갈등의 문제다, 그다음에 뭐 사회주의인 베네수엘라를 민주화시키겠다, 정권 교체를 바꿔야 되고 현재 부통령인 신임 대통령으로 선서하고 난 다음에 큰 소리 빵빵 치다가 이제는 목소리 톤이 많이 낮아졌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베네수엘라는 안정돼 가고 있는 모습, 미국의 통치하에 두겠다고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그대로 지금 맥히고 있는 상황. 이 말이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서 야, 그거 없던 일로 해줄게 미안해 잃어버리는 순간에 베네수엘라는 국제사법재판소에다가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을 향해서 자기 나라를 침공한 침공 세력으로 모든 손해배상 청구를 다 할 수가 있다는 가정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민주당 정부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 하더라도 베네수엘라에 대한 통치 제도는, 통치 시스템은 가져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요? 이제 이란으로 가보십시오. 똑같은 내용입니다. 핵 문제 해결해야 되고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유엔 제재라든지 외교적 압박, 그리고 러시아와의 관계, 이 모든 것을 다
감안을 해야 되거든요. 이런 와중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머무는 도시 지역에다가 초고속 미사일들을 쏴버렸고요. 또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5군데의 원유 생산 기지에다가 공격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이슈들이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중국은 아마 세계 원유 생산량의 30% 이상을 미국이 점유하고 자신들이 말하는 휘토류에 대한 1차적인 제재에 중국이 나설 때 미국이 석유 수출로 막아선다면 중국의 경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중국의 선택은 대만을 향해서 내다보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는 겁니다. 물론 그것이 석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TSMC가 있고요. 그리고 미국의 기술력과 경쟁에 대한 충분한 나름대로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자부하고 있는 중국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방문을 했을 때 줄 똑바로 서시오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만큼 21세기 세계 정세는 2026년을 기점으로 해서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겁니다. 제가 금 이야기도 말씀드렸고 주식시장 말씀도 드렸습니다. 신기술의 발달이 누가 헤게모니가 잡을지는 미국이 이란, 베네수엘라 문제만을 가지고 한정돼 보시게 되면 상당히 해석하기가 어렵다. 이게 어느 나라를 향한 것이고 누구를 타겟으로 한 것이고 앞으로 국제 질서를 어떤 방향으로 가져가겠다고 하는 것을 미국이 잡고서 움직이는 걸로 해석을 하신다 그러면 여러분께서는 주식시장의 주요 업종 그리고 금과 은의 가격의 가치 그리고 미국 달러화의 강세와 약세 이런 것들을 조금은 예견하시는데 도움을 얻으실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경제학교에서 이 문제를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심도 있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